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서요. 다음 발표는 법무법인 바른의 문기주 변호사님이 한일 경제 파급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문기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법무법인 바른에서 인사노동 업무랑 그다음에 일본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맡은 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개요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법 관련된 조세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좀 그 부분이랑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많이 지금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시사나 교양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도대체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게 뭔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도대체 뭐 어떠한 근거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수출 규제 통제 체제가 이제 4대 체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조약에 따라서 국제 수출 규제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세나르 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 공급 그룹,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 그리고 그에 사용 가능한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고요. 핵 공급 그룹은 핵 관련 기자재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의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이고, 미사일은 말 그대로 WMD 운반 시스템의 수출 통제,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은 생화학 무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그리고 그러니까 바세나르 체제에는 1996년, 그다음에 핵 공급 그룹에는 1995년,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는 2001년,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는 96년에 각각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대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그 다음에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라고 하는 3대 조약이 아까 4대 체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4대 수출 통제 가입한 나라 그리고 3대 조약에 가입을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단 두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4대 수출 통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일종의 불신하는 거죠. 물론 뭐 그 이전에는 정치적인 이슈들, 오늘 뭐 이낙연 총리께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신다고 하는 그 뉴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방금 몇 시간 전에 나왔던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4대 수출 통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불신해서 서로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에서는 수출 통제라고 하는 수출 통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와 뭐 법령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식의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그 다음에 그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부령에 해당하는 부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침이라든가 통첩에 해당하는 통달이라고 하는 이 네 개를 가지고서 일본은 수출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부속되는 정령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그 다음에 외국환령, 그 다음에 수출무역관리 규정 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괄 허가에 관한 취급 요령 등이 통달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허가 제도,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일본의 법률을 이제 갖고 온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법률 자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4대 수출 규제 체제나 그다음에 3대 조약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각국의 법률을 규정을 해 놓은 형태인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물자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어떻게 규율할 거냐. 그다음에 전략 물자 외에 비전략 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출을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물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되는 수출령과 관련해 가지고 별표 1에서부터 15까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물자로 규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규율되어 있는 물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목적지 수출을 하는 목적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용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기존에는 화이트 국가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국가인 경우나 그다음에 수출을 하는 사람이 ICP 기업인 경우에는 포괄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뭐 ICP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위한 내부 자율 규정 준수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경제산업성의 접수증을 받은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는 ICP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경제산업성의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기업은 아마 630개 정도 기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출업자한테 부여를 하고 그에 대한 접수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비전략 물자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가 일단 비전략 물자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수출령 별표 16에 별표 1에 16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아무런 통제나 제재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 요건이라고 해서 노후 요건과 인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비전략 물자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운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 요건이라든가 인폼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캐치홀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좀 살펴보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전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품목이 우려하는 용도, 이게 WMD나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사용될 위험을 있음을 수출업자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그러니까 통지를 받거나라고 하게 되면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비전략 물자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그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와치리스트라고 하는 품목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비전략 물자라면 무조건적인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필요 품목은 아닙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 캐치홀 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기존의 이제 법률 적용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7월 1일 이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산업성에서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수상관저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이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 내용은 이제 기업이 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정치권의 역할이고 국제 외교적인 역할이어서 논의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수출 통제 절차가 7월 1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불화수소, 뭐 폴리이미드,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 3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포괄 허가 대상으로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이제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이제 비화이트리스트 국가, 즉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룹 A서부터 D까지 화이트 리스트냐 비화이트 리스트냐라고 하는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룹핑을 아예 다시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 그룹 B에 포함시켜 버리면서 결국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받는 그런 어떤 그 포괄 허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혜택을 이제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별적으로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그러니까 내용이 변경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는 캐치홀 통제를 적용받지 않다가 이제 캐치홀 통제의 적용을 받는 걸로 해서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변화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략 물자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수출 규제 조치 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포괄 수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 3년 내 허가를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됐고요. 다만 ICP 기업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유효 기간도 6개월로 해가지고 좀 짧아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처리 기간 자체도 일주일에서 90일 내에 그러니까 9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늘어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를 하게 됐는데 뭐 지금 현재 불화수소, 액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캐치홀 통제에 적용을 받지 않다가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캐치홀 통제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수출업자가 이제 캐치홀 통제 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지운 거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지니까 일본의 수출업자의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수입업자인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물자 수입 시 뭐 대응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원래 화이트 국가 A그룹에 해당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허가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내용이 좀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전략물자 외에 그 외 다른 이제 전략물자라든가 이제 특히나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민간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반 기본적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IC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나중에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이용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방법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기업 입장에서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전략 물자냐 비전략 물자냐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자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별을 선행적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거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민간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활용을 해서 3년의 유효 기간을 갖고 있어서 절차 한 번에 좀 오랜 기간 동안 허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본의 제도를 좀 제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략 물자, 그다음에 비전략 물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출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니네 나라에서 이거를 왜 필요로 하고 이거를 혹시라도 가공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부의 기업 지원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략 물자냐 비전략 물자냐 비민간 품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별이나 확인이 좀 필요한데 제일 먼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수출업자에 대해서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일본 수출업자에게 무엇보다도 전략 물자를 판정하는 책임자 지정 의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P 기업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관리 내부 규정 수리표라든가 자율관리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발급받고 이제 접수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일본의 수출업자가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32개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하시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는 캐치홀 통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노후 여건과 인포홈 여건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여건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인포홈 여건은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수출업자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뭐 비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는 캐치홀 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수출자가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좀 제때 요구를 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인지 여부 활용하시고 특포괄 일반 포괄 허가를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대응 절차로서 요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도 캐치홀 통제 대상에 요인되지 않도록 수출업자의 정보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공단 등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좀 확인하시고 해당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통해서 이제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청이라든가 이런 각급 세관을 통해서 통관 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보세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에 있다면 이런 관세청이나 각급 세관 등의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뭐 잠깐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 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좀 간단하지만 좀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중요한 상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어서 하느라고 좀 힘드시죠? 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찰스 다윈이요, 그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를 이렇게 탐험하고 있을 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해양 생물의 4분의 1 가량 되는 생물들이 2%도 안 되는 산호 주변에 모여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을까? 네, 다른 사회학자가 이 해법을 풀어줬습니다. 이 다윈의 역설을요. 어떤 도시에서 인구가 10배 증가하면 그 도시의 창의성, 예를 들자면 특허라든가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화 컨텐츠가 17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함께 모여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요, 지금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께서 유산과 상속, 증여세법 문제 관련 사례와 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법무법인 바른에서 주로 이제 유산상속, 신탁 관련된 업무를 이제 전문 분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주로 이제 앞단에서는 뭐 상속, 유산 상속이나 또는 뭐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이게 뭐 절세를 하고 플랜을 잘 세울까, 이런 이제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접근이었다면, 저는 이제 사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라는 그 사후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켜지는 건가요? 아, 예. 이건 저의 이제 훌륭한 경력에 관한 소개고요. 예. 그 일단 지금 제가 주제가 지금 국제 상속에 관한 관할 준거법인데요. 이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서는 한 나라에만 살고 한 나라에서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든지 외국에 뭐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든지, 그래서 뭐 한국에도 재산이 있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고 뭐 일본에도 재산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글로벌한 그런 시대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안타깝지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상속인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 뭐 관할과 준거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서 뭐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느냐의 문제고요.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뭐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당연히 한국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테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당연히 미국 법에 따라서 판결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관할은 한국 법원이지만 준거법은 미국 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관할의 문제예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관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 사실 어떤 그 문제가 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가 된 그 사건, 그것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뭐 실질적 관련? 도대체 어떤 관련이 실질적 관련이야? 우리나라의 그 국내법의 관할 규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인데,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고한다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유류분이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미국이랑 달라서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너무 어떤 이뻐하는 자식이 뭐 장남이 너무 예뻐, 차남은 싫어, 그래서 장남한테 다 줘야지, 이게 우리는 안 되죠. 미국은 가능하지만 이게 왜 안 되냐면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큼은 아무리 미워하는 자식이라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런 이제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되는 그 한국 법원,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그 재산 소재지인 한국 법원이 역시 또 관할이 있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 뭐 불법행위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누가 막 침해했어, 상속권을 침해해, 그러면 그 상속권이 침해된 불법행위가 일어난 그곳, 그 한국,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된다. 대충 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한국에 있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거나 그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있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이건 이제 상속 사건 아니고 이제 이혼 사건인데요. 그 미주리주에 사는 그런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적의 남자가 원고고,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자랑 대한민국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나중에 이제 피고가 취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저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뭐 이런.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과연 지금 뭐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이혼 뭐 이런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이 무슨 권리로 재판을 하냐, 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됐었던 거예요. 재판 권리가 없다, 미국 가서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피고가 당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고소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상시 거주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주로 상 거주하는 그런 곳이 한국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혼인도 했고 그동안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니까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판결입니다. 뭐 이혼에 관한 것이지만 뭐 상속에 관해서도 같은 그 결론에 이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거법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미국 법에 따라서 하고 일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상속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느냐? 여기 이제 대원칙이 나오죠.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 이제 이런 상속인 피상속 이런 말이 나오면은 좀 어려워요. 도대체 누가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건데 저 피를 흘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되게 쉽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리죠. 저 아버지인 거예요, 피상속인이. 그 아버지의 본국법, 국적, 아버지 국적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자녀들은 다 뭐 어디 한 분은 싱가포르 국적, 한 분은 미국 국적, 한 분은 일본 국적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 국적 따라서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버지 요즘 제가 이게 그런 사건을 해봤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저대로면은 한국법이 적용되죠. 저대로 돌아가시면. 근데 이 아버지는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딸한테 막내딸한테 주고 싶은데 이대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기 재산의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제 한국법에 있으니까 자기가 예뻐하는 막내딸한테 다 줄 수가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 이 상속에 관한 이런 모든 처리는 미국 법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언을 한 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넘어갔다. 다시 돌려야 되나? 여기 보시다시피 유언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법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 피상속인 아버지의 상고소, 그러니까 주로 살고 계신 곳의 국가. 저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가 상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도록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 소재지. 뭐 부동산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러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도록 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이라도. 이해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유언을 하실 일이 생기실 때. 아니,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거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거 뭐 그냥 토정 비결 보듯이 매년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해마다 유언장을 바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막내딸이 되게 잘해서 막내딸한테 준다고 그랬다가 막내딸이 추석에 안 찾아와. 그러면 이제 장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토정 비결 보듯이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다. 뭐 요즘은 사실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사냐 지겹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이혼이 이루어지냐?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엘리머니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엘리머니 아시죠? 그 우리로 번역하면은 그게 뭐죠? 엘리머니가 이혼 후 부양이죠. 이혼 후 부양. 대한민국은요 이혼하면 끝이에요. 이혼한 그 와이프나 남편을 계속 부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자식은 부양을 해야 되지만 이혼은 남남인데 무슨 저 여자가 뭐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다르잖아요. 엘리머니 제도가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주로 남편이 이제 잘 벌면 이혼했어도 아내에게 이제 일정한 그 부양을 계속 해야지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을 한국 법에 따라서 하면 그 엘리머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여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남자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한다. 다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그때 이제 그럼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인지 보시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이 적용된다. 부부가 같은 국적일 때 그 국적의 법. 그다음 부부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 그 살고 있는 그곳의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실질적 관련이 있는 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이중 국적이 요즘 많이 문제돼요. 원래 이중 국적은 예전에는 그냥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가지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보통의 이중 국적이었다면 요즘은 반대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그냥 계속 가다가 나이 드셔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이중 국적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아까 저기 일부에서 이제 들어보면 미국이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뭐 세금도 뭐 엄청 적고 뭐 양도세도 막 안 낼 수 있고 막 상속세도 안 낼 수 있고 막 굉장히 좋은 나라야.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까?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서. 뭐 이게 그런 센치한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게 있어요. 의료보험. 이 의료보험 때문에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한국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한국의 병원이 그리워. 한국의 병원이.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중 국적이 되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없어요. 그렇죠? 의료보험은 한국 거 쓰고 법은 미국 법 적용받고 이게 되면 참 좋겠지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그 옛날 말이 있죠. 여기 알아들으시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국 법을 적용을 받으면서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지. 그죠? 그러려면은 한국의 상속법이 어떤지를 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 그래야 이게 유불리한 게 뭔지를 우리 부모님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저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지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 중에는 저는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시는 원래는 이제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를 먼저 받으셔야 되죠. 그거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국적 회복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뭐 그런 업무들도 외국인은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주자가 돼도 의료보험 가입을 못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국적을 취득하시면 하는데 그 세금 거주자가 되면 가능은 해요. 세금을 내면은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면.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또 세금 문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한국의 상속세가 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아까 사실 그 이종건 변호사님이 좀 개략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의 상속인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같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죠. 다만 배우자는 자녀나 그 부모보다 0.5를 가산해 줘요. 0.5를 가산해 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산수를 잘 하시니까 자녀가 한 명이면 자녀는 5분의 2를 받는다는 거고 배우자는 5분의 3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자녀들은 7분의 2, 7분의 2를 받고 배우자는 7분의 3을 받는다는 거고2가 셋이면 자녀들은 9분의 2, 9분의 2, 9분의 1을 받고 배우자는 9분의 3을 받는다는 이게 계산 수학이 조금 그래도 머리가 딱 되시는 분들은 벌써 딱 아실 거야. 야 이거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구나.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상속분이 배우자의 상속분이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이 상속법 제도가 애를 안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들려면 이 상속법을 바꿔야 돼요. 계속 줄어들어 애를 많이 낳으면.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간에는
성별의 차별이 없고 또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그 장남에게 더 우대를 했어요. 차남을 좀 적게 주고 결혼 안 한 딸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4분의 1만 줬어요. 아주 아름다운 법이죠. 4분의 1만 받던 때가 있었어. 그게 90년 민법 개정 전인데요. 아무튼 지금은 다 똑같다. 여기 적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 어디 안 나오나 여기? 그 적자와 서자의 차별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 차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언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유언을 하시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공증 받아서 등기소에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딱 등기할 때는 외국 막 언어로 막 이렇게 뭐 해갖고 오면은 등기소에서 싫어해요. 안 받아줘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재산을 이제 어떻게 상속을 하고 할 때는 사실 한국의 유언제도에 따라서 하시는 게 편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민법엔 요 5가지가 나와요. 유언제도가. 근데 이 중에 사실 의미가 있는 건 2가지예요. 자필 유언 아니면 공증 유언.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다 써야 돼요. 전체 다 자기가 써야 되지. 이거 만약에 워드 프로세스로 막 작성해가 요즘 그 워딩이 좀 편하긴 한데 워드로 작성하시면 무효가 돼요. 그리고 날짜도 꼭 써셔야 돼. 2019년 뭐 10월 24일 이렇게 쓰셔야지. 2019년 만추가 뭐죠? 만추. 늦가을 막 이렇게 막 센치하게 그렇게 만추 쓰시면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리고 주소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뭐 이렇게 몇 번지 무슨 바른 빌딩 이렇게 써야지. 암사동에서 실제 이게 암사동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에요. 거기다가 다 써놓고서는 장남한테 아파트를 준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다가 암사동에서 이게 주소를 쓴 거냐 안 쓴 거냐. 1심 2심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암사동이면 됐지 뭐. 그런데 대법원에서 암사동이 다 니네 집이냐. 무효. 이렇게 됐어요. 암사동이라고 써가지고 장남은 아파트 날렸어. 딸이 소송했죠. 저 유언은 무효니까 오빠랑 나랑 반씩 나눠야 된다. 그래서 암사동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름도 잘 쓰시고 꼭 날인하셔야 돼요. 사인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자기 사인 개발한 거 이렇게 쓰시면 무효다. 꼭 도장 찍으셔야 돼요. 도장이 없으면 지장, 지장도 괜찮아요. 지장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도장 안 갖고 오셨으면 지장 찍으셔야 돼. 그런 거 저런 거 귀찮으면요 사실 공증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면 아까 저 이종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으면 뭐 검인 절차도 필요 없고 이렇게 바로 등기가 가능하니까. 다만 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그 공증유언의 단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써놨는데 자필유언은 아주 간편해요. 돈이 안 들어.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죠. 그 대신 위조 변조 위험이 크다. 이게 뭐냐면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편지에 아버지가 나한테 장남한테 다 준다라고 써가지고 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보니까는 뭐 또 세탁기에서는 뭐 딸한테 다 준다고 막 유언장이 나오고 그러면 딸한테 다 준다는 유언장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버리고 싶죠? 막 이렇게 막 위조, 변조, 막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을 데려오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거를 일단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증여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뭐 좀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참 믿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증인 2명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증인들이 비밀을 이렇게 누설하면 참 괴롭죠. 자기 아버지가 내가 아닌 내 동생한테 다 준다는 유언을 삼촌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죠. 삼촌은 어떻게 알아요? 증인으로 갔기 때문에 알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인을 할 때는 그래도 뭐 가능하면은 친척보다는 뭐 좀 친구나 하여튼 뭐 그런 경우에 데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도 괜찮아요. 변호사도 증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도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유류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사실 준거법을 한국 법이 적용되느냐 미국 법이 적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쟁점이죠. 유류분은 원래 자기가 받았어야 될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들이 둘이 있었으면 50대 50으로 가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장남한테 다 준다고 유언을 했다면
차남은 원래 자기가 받았어야 될 유류분 50%의 절반 25%를 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그 사실 중요한 이제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건 시효예요. 시효. 유류분의 그 권리는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 내에 저걸 주장을 안 하면요 그 권리가 없어져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바로 뭐 돈 얘기 못 하죠? 우리나라 정서상 돌아가시고 한 석 달쯤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막 굉장히 불쾌해하잖아요. 오빠가 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돈 얘기를 벌써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오빠 그러고 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가 없죠 보통 오빠들이 언제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해요? 뭐 설날 때쯤 얘기해. 왜냐면 그때 만나니까. 그때 참 오빠 지난번에 뭐 어떻게 좀 알아서 해준다더니 별 얘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오빠가 뭐라 그래요?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뭐 네가 그렇게 돈만 밝히냐, 그럼 이제 여동생이 이제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서 이제 슬슬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변호사를 이제 한 몇 달 알아보다가 이제 찾아가면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아버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작년 뭐 여름에 돌아가셨는데요. 딱 보니까 지금은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빠가 조금 수상하다. 그러면 바로 변호사를 찾으셔야 된다. 바로 나중에 이제 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미국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간 다 됐죠? 저 시간 잘 맞췄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변호사님 발표 듣다 보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려면 변심하시지 않게 끝까지 일관되게 잘해드려야겠다. 그래야 좋은 결과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경제학 박사님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조세자문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한국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및 절세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경근입니다. 아까 그 앞에 연사들께서 설명하실 때 외국에 가서 절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에서 건강보험처럼 이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노후에 말년에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시려고 하는 그런 재외동포 분도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주로 이제 재외동포 분들이 한국에 뭐 노후에 와서 다시 정착을 하는데 먹고 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좀 사업이나 좀 해보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하나 좀 사가지고 그거 임대해서 뭐 그걸로 한국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게 상가 임대 같은 걸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단 부가가치세의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세무 지식과 절세 방안 이런 걸 중심으로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좀 고려해야 될 점들, 그 다음에 운영 시 절세 방안, 부동산 거래할 적에 좀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놓고 온 뭐 각종 자산들 이런 걸 하다 보면 거주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 제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할 적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으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낼 거냐 아니면 특별히 법인을 세워서 법인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뭐 미국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인이냐 법인 개인 기업이냐 법인 기업이냐에 따라서 우선 세율이 차이가 우선 많이 있죠. 종합소득세율이 그 소득 그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까지 이게 누진적으로 붙게 되는데요. 초과 누진세율. 그다음에 법인 기업은 2억 원까지는 10%, 그다음에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20%,
그다음에 20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이 22%, 3천억 초과되는 25%. 비교적 법인세율이 낮죠. 개인 기업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선 세율 자체만 본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 표준이 2,16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에서 그다음에 매출 각종 그 원가 매출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했을 때 그 매출 원가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영업비 이런 걸 다 공제한. 그래서 세율을 곱하기만 하면 세금이 나오는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2,16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 기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인 기업 이제 자기가 혼자 다 이제 투자를 하고서 또 그 번 돈을 금방 많이 바로 쓰려고 생각하고 하지를 않을 때는 그냥 버는 대로 세금 내는 것이 좀 아깝죠. 그럴 경우에는 법인 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당장 세금을 좀 적게 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법인에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는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또 소득세를 또 묻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따져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사장이다 또는 무슨 전무다 이렇게 직책을 정해서 자기가 오너이면서도 또 거기에 임원으로서 봉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또 소득 공제가.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잘 따져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미국과는 좀 달라 가지고 열거된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그 세법에. 그래서 열거가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 또는 환차익 이런 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법인세는 열거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괄과세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그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렸는데 건물 하나 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임대소득이 이제 계속 발생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세를 또 별도로 또 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같이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간이가세자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일반가세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가세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자기가 벌어들인 대로 다 벌어들이는 그 재화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고서 부가가치세를 내고서 재화를 구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 때는 또 자기도 모르게 10% 부가가치세를 내고서 또 그걸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다 끊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일반가세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소규모 이런 소매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잡화상 이런 데서는 만약에 연간 금액이 4,8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좀 전반적으로 적게 내는 왜냐하면 10%가 일반가세자의 경우는 10%가 부가가치세율인데 간이가세자의 경우는 0.5% 내지 3% 아주 낮은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데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볼 적에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영세한 규모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간이가세자가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세무서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 업종 뭐 이런 걸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소 적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 그 발생한 매출액 거기에 대해서 1%를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0.5%와 5만 원 중에서 큰 금액 요걸 가산세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세 불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뭐냐면 이건 일반 납세자로 그 등록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입세 불공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기가 세금 물건을 팔 때 부가 10%를 얹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저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일단 받은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다가.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납부하려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물건 구매할 적에 자기도 모르게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세금 감세를 받은 게 있죠. 그래서 남할 때 팔 적에 상대방으로부터 맞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자기가 남한테 물건을 살 적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낸 세금을 그걸 이제 매입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 차액만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좀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월 20일 날 영업을 개시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쭉 자기가 물건 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건물 살 적에도 지불한 비용이 있죠. 또 각종 이제 경비가 들어갈 때마다 들어간 이제 그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그게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했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그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특히 건물 이제 사업을 하려면 건물을 임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임차했을 때 그때 사업자가 확정 일자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할 적에 세무서에다가 자기가 그 건물을 임차했을 때 이미 작성했던 계약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아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이 효력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이 무슨 빚이었다거나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건물이 공매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전세 등기를 받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환산 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따져서 판단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주위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좀 뭐 다른 뭐 하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좀 명의를 좀 잠깐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의 빌려달라는 것도 가까운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별 생각 없이 한 20년 전, 30년 전 생각하고 가까운 사이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선 조세범 처벌법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백을 하지? 조세범 처벌법에 그런 경우에 명백히 그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도용한 자는 더 많은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유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 가입자가 되면 지역 의료 가입자가 되면은 이 건강의료 부담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못하다가 상당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사업을 영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제 이거 사업을 접고 싶다. 이럴 때 당장 생각할 게 뭐냐면 그때 사업장을 하나하나 떼어서 이렇게 파시면 2층, 1층 각각 하시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팔 때마다 건물을 파는데 마치 자산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이렇게 부동산 매매를 이제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건물 층별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처럼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한테 아예 통으로 사업을 양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또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세수 측면에서 볼 적에 별로 증가되는 것도 없고 납세자들만 불편하게 한다 해서 제도 개선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포괄양도 양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양도 양수 내용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서로 주고 파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걸 명확하게 작성해서 그중 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도자 양수자 다 일반 가설 사업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유리하다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세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세율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다 뭘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그만큼을 세금 납부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출세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면은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만큼은 환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세무서 신고할 적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영세율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된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첨부 서류가 필요하냐 이건 한번 웹사이트에 링크를 만들어 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쭉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이건 뭐냐면 이 세금을 받기로 해가지고서 이미 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끊고 세금도 다 냈는데 그런데 예상으로 그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나고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다가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런 그 요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매출세액에서 사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확실한 원인이 생겼을 때는 이런 대손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문제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율이 소득세가 누증 세율이기 때문에 또 그 아까 그 부부간에는 6억 미만까지는 그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특이할 점으로 상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 주택 연면적이 주택에 말하자면 상가보다도 더 크게 짓게 되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빚이나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이런 걸 이제 끼고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순가액을 낮춰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플래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게 뭐 증여세 자체는 네트 순 개념으로 부채 금액을 차감한 걸 가지고 증여자산으로 잡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은 이 부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당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 좀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해서 부동산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절세가 되긴 됩니다.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질 않는다 하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는요.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정도 거주하시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5년 이상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해외 뒀던 금융계좌들 이거 다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해외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5억을 넘게 되면 매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 그 과태료가 당해 해당 금액의 20%까지 붙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벌금이나 또는 징역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F바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입이 된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0%가 다 과태료가 됩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제도예요.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에 이런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또는 주식 이런 게 있으면 포트폴리오 주식이 아니라 직접 경영권에 참여하는 그런 주식 같은 게 있으면 5년 지난 시점부터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이걸 좀 잘 챙겨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한 것만큼은 세지 않지만 그래도 한 1억 원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박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패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한미텍스포럼의 사무국장님, 김도영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님, 김태환 신한은행 미주 본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2부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저기 문기주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계신데 오늘 아베 총리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었다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속보가 방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특별한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쉽게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들고요. 아까 강의해 주시던 내용 중에 이게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전략 물자인지 비전략 물자인지 또는 민간 품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한 상황을 조금 좀 세부적인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중에 가셨어요. 어차피 뭐 지금 일본 관련된 수출 규제 그런 업무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기업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뭐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 수출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핵심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수출업자들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본 수출업자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전략물자냐 아니면 비전략물자냐, 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뭐 비민간 품목이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조치인데요. 사실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일본 수출업자만의 또 기대서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산업경제 그 한국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에 아마 위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거나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전략물자냐 아니냐 이런 여부들을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김동훈 변호사님 해주시겠습니까? 김도영 변호사님. 예. 범인 발언의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그 저출산 문제가 한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뭐 한 명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 경쟁력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뭐 몇십조 원을 투여해도 안 되는 문제를 한 방에 이 원인은 민법에 있었다, 우리 상속법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새삼 놀랐었는데 농담이라고 듣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분이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가족법 개정위원으로 사실 우리 가족법을 전반으로 다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전문가신데 이런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아마 뭐 엄청난 타격을 입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만큼 어쨌든 뭐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건 뭐 그건 농담으로 이렇게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앞에서도 계속 중복되고 했던 문제인데 이게 그 국적의 문제와 그다음에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적 얘기를 막 해서 뭐 중거법이 법률이 어느 미국 법이 적용되냐 한국 법이 적용되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또 이제 183일 이상 사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국적을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 거주자 비거주자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구별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 정말 어떨 때는 국적 얘기하고 있고 어떨 때는 거주 얘기하고 있고 좀 헷갈리기는 할 거예요. 조금 이제 심플하게 구분을 해보면요. 어떤 실체법이라는 말도 어려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상속법,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나눠가지고 유류분이 있고 유언장은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적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그래서 얼마 낼 거냐? 이거는 이제 거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그게 아니라 어디서 거주하고 있냐. 근데 이제 대체로 그 뭐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는 1년에 뭐 절반 이상 뭐 183일 이상을 이제 거주하면 거주자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국세청에다가 물어봐도 글쎄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은 거주자가 됩니까? 글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183일 이거는 정말 그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국적도 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직업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재산도 한국에 있고 이러면 거의 다 거주자로 봐준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되려면 외국에서 절반 이상을 살고 외국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갖고 있고 외국에 집이 있고 이러면 한국의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도 어떤 그 자기가 본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고 뭐 183일만 외국에 살면 비거주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일은 절대 아니고 전문가들이랑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예. 뭐 얘기 들어보면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본인 찾아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세금도 사실 한국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적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세금만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고 나머지 그 뭐 민법이 적용되는 상속법이든 이런 부분들은 국적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적 기준으로 한국법 적용하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 거주자 비거주자로 한국법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 제가 예. 여기서 복잡하게 다른 얘기를 해봐야 더 예. 헷갈리고 예. 질문이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 나눠드린 책자 안에 오늘 패널들과 또 발표자들의 소속과 이름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자분께서 짧게 간단하게 논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발표자 세 분께 각각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문기주 변호사님께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수입 다변화를 취하자 이런 이제 대응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 사이에 어떤 계약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그런 분쟁이 발생된다면은 이 수입 규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김상훈 변호사님께는 이 국제재판 관할 문제는 만약 국제재판 관할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관할권을 우리 법원에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재판 관할은 경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여러 군데 소재된다든가 주소가 뭐 중복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 경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면은 어디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뭐 물론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비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걸 제외하고 상속적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치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상태가 있을 때 그때 유언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유언을 할 수 없다면은 뭐 성년 후견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특별 대리인을 신청해서 그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유언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경근 박사님께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연간 매출액이 만약 4,800만 원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스스로 간이 사업자 등록을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간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없어지면 못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를 안 해서 가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태료를 받으면은 가태료 이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불처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금융 계좌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걸 못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주장만 가지고 가태료를 절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 외 다른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거 사전에 양해가 안 된 부분이라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드립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원래 가장 그 경청하신 분이 질문을 가장 잘하십니다. 오늘 최고의 경청자 이동훈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먼저 문기준 변호사님 대답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두 분께도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셨는지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일본 수출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본 기업들로부터 원재료 그 뭐 특별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폴리 그러니까 불화소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그 품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공급 계약에 따라서 그거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죠. 그 수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이미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물품을 가공해가지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러니까 그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그 수입이라든가 수출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서 그걸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여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 기업이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불화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생산 장소 자체를 아예 우리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전략 품목들, 전략 물자들 같은 경우에 수입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보이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국내 기업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세관이라든가 이런 업무 통관을 좀 간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로 사실은 뭐 바로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결국은 이제 일본 수출업자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 변호사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게 유리하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이셨는데요. 뭐 돈이 적게 드는 데서 재판하는 게 좋겠죠. 뭐 변호사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변호사가 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변호사 보수가 좀 한국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그걸 집행하는 게 어디가 용이하냐.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내 손에 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재산이 소재한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게 나중에 집행하기에는 유리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한국 재산을 집행을 하려면 다시 또 집행 판결이라는 별도의 판결을 또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재산이 소재한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에게도 이게 유언을 이분이 할 수 있냐. 완전히 의사 능력을 상실해 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신 분이야 절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멀쩡하신데 어떨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그런 경우도 치매 초기 막 이럴. 사실 법률적으로 원칙만 말씀드리면 정신이 바짝 살아났을 때 유언을 하면 유효해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항상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없으셨다고 주장하죠. 그럴 때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이 버뜩 드셨을 때 빨리 주치 불러다가 지금 저 의사 소견서 같은 것도 받아놓고 유언장 작성할 때 좀 동영상도 좀 찍어놓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이 유언을 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대리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꼭 본인이 해야 돼.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서요. 이건 반드시 본인이 좀 정신이 퍼뜩 깨어났을 때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상속 분쟁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부동산이,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관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관할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재산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할을 가지지 않는데 다만 그분의 어떤 유언장, 그러니까 유언장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으면은 그 유언장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유언장이 없었다. 그리고 재산은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코트에다가 프로베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국이 유일하게 재산 그 관할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아까 그 유언 그 능력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도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 이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유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해도 한국과 비슷하게 지금 우리 김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유언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대리해서 하는 건 못하고, 다만 캘리포니아는 프로베이션 코트 절차를 거쳐서 이 상속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한 분쟁보다 유언장의 그 효력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분쟁이 주로 있지 재산 자체에 대한 분쟁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경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간이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로 전환 다음에 다시 간이 사업자로 갈 수 있느냐? 3년간은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금융 계좌 과태료 문제, 사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다툼도 많고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이제 뭐 일반적인 소송 절차가 아닌 좀 약식의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해외 금융 계좌가 과태료도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중과돼 있죠. 근데 그것을 국세청 단계에서 무슨 뭐 몰랐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아무리 갖다 대도 국세청 단계에서는 거의 줄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차라리 법원에 가서 그 재판관에게 그런 구구절절한 사정과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서 호소해서 거기서 경감을 받는 게 훨씬 현실성이 있고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먼저 내면 안 됩니다. 내버리면 그것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지 말고 다퉈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다툴 때 물론 이제 뭐 자기가 나름대로 그때는 상식에 따라서 왜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그걸 자기가 그걸 경감받을 수 있는 그건 이제 비교적 무슨 딱 뚜렷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물론 과거에 이제 판례는 뭐 뒤져보고 참고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뭐 법령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작년에 법령 개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 법원이나 검사들이 다른 그 규제에 비해서 너무 과태료나 또는 이런 게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벌금을 물릴 때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과태료도 상당히 경감을 많이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억이었다. 그런데 500만 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경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게 벌금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감이 안 돼도 벌금을 물릴 때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중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 물리게 되면은 과태료는 다 취소가 됩니다. 근데 벌금은 좀 이렇게 그 동안은 좀 신축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차라리 형사입건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난센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벌금의 하한선도 지금 입법을 해놔가지고 그 하한선이 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때 하한선을 13억으로 맞췄다는 건 뭐냐면 과태료를 50억 원으로 이게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그때 물어야 될 과태료가 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검사나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많이 낮추려고 그동안 낮췄던 그런 관행들이 이게 형평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바꾸려고 최근에 입법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재판 결과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판사님들이 달리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과의 형평 때문에 형평이라는 이유로 해서 낮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책정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고맙습니다.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네. 강력하게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발표하시네요. 안 해도 된다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은행의 미주 본부장이십니다. 혹시 그 미국에서 LA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한은행을 찾아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주실 겁니다. 김태환 본부장님 질문하시죠.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왜냐 앞에서 질문할까봐 나 이거 하나밖에 안 들고 나왔는데 근데 3개나 하셔가지고 엄청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LA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 본부장이고요. 이경근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간 이유가 다시 완전히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여기민들 가셔서 영국 귀국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재산이나 소득을 미국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보험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자 이유에서라도 또 고국이 그리워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주성 여부 따라서 어느 쪽에 세금 보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상의 큰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세무 전략적인 측면에서 거주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으로 거주자가 됐을 때 재외동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또 불리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아까부터 중요했던 그런 이제 각 연사님들마다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어떠한 경우에 뭐 거주자로 판정하고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로 판정 그 이슈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럼 일단 거주자로 판정받는 게 유리하냐, 비거주자로 판정받는 게 유리하냐. 뭐 다른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세금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일반적으로는 커집니다. 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냐면
그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수증자가 만약에 바깥에 있다든지 또는 피상속인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비거주자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아무튼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상태를, 그러니까 비거주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 여기에 대해만 그 과세가 되는데 반해서 일단 거주자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이제 있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다 세금이, 그러니까 소득세가 됐든 증여상속세가 됐든 부과가 된다. 이런 점에서 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세금 입장에서는 불리한데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도 양도소득세 얘기할 적에는 정반대의 케이스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여기 저기 건물이나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뭐 20년 정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고 양도할 적에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공제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인데 그것은 최고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인데 호화주택이다. 그런 경우에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몇 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걸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저께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다른 세금은 문제가 안 되고 한국에 있는 이 건물 양도소득세 문제만 해결하시려면은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소득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제가 네네네. 덧붙여드릴까요? 지금 계속 세무 얘기하고 이제 준거법 얘기, 소송 문제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은행에서 나왔으니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미 양국 아니면 한국과 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국 내 법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을 전혀 인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한국과 외국 간의 돈을 교류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돈을 한국에 들여보낼 때 신고 없이 내 돈이니까 내 통장에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보내셨다가 계속 그냥 한국에 놔두시고 영원히 그 돈이 한국에서 다 소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다시 갖고 나오시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면 송금이 돼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아까 뭐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제 변호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한국으로 돈을 보낸 건 알겠는데 이 돈이 그 돈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한국으로 갖고 들어간 돈은 다 써버리고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 받은 거를 상속 증여세 안 낸 돈인데 그걸 갖고 나가면 한국 정부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를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투자 신고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돈의 꼬리표를 달고 한국에 갖고 들어가셔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거주하시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미주 본부장이신 김태환 본부장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함과 소속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컨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95세 된 철학자가요. 외국어로 그리스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답니다. 친구들이 막 놀렸대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어를 공부하냐고. 이 철학자가 답하기를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